네, 본인은 작업대출 절차인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보이스피싱 공범, 구체적으로는 현금 수거책으로 기소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무죄 판결 받는 것도 가능한데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반론으로 보이스피싱 공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범죄 전과가 없는 보통 사람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유죄로 처벌을 받고 또 그 처벌이 징역형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초범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범인 경우에도 다수가 징역형으로 선고가 됩니다. 본인은 사기 피해금을 전달한 것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 때문에 유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과실과 비슷하다고 봐도 됩니다. 이게 사기 피해금인 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쉽게 아니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고의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피해금을 피해자로부터 수거를 해오고 그것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또는 현금 전달책을 대부분은 일면식도 없는 일반인을 속여서 그들을 수적으로 활용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 현장 검거되었을 때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꼬리 자르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기단 입장에서는 이 현금 수거책이 본인이 속았다는 걸 알고 사기단을 배신하거나 또 여러가지로 일이 틀어지더라도, 그래서 그 피해금을 수중에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그 리스크를 감당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인을 속여서 연루시키는 방법은 대부분은 알바, 그러니까 단기 알바, 고액 알바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알바인 줄 알고 유입이 돼서 행위를 하면 이 경우에는 검거되면 90% 이상이 유죄가 나오고 횟수나 금액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도 좀 따라야 되는데요. 횟수나 금액이 좀 적고 그런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그렇다면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운이 안 좋아서 늦게 잡혀서 횟수와 금액이 커져서 합의를 하기에 너무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다, 그래서 합의를 못했다, 이러면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회에 600만원 피해금을 전달한 사례에서 이게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하는데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번에 설명하는 작업대출로 연루된 경우에는 그나마 알바 유형에 비해서는 무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작업대출로 속일 때는 알바의 경우보다는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속이고 전문성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여기에 넘어가서 속은 것에 대해서 비교적 납득이 간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루되는 경우를 예를 들자면, 작업대출로 연루되어서 계좌이체를 하게 하거나 현금을 직접 받아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게 하거나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해서 또 전달하게 하거나 가상화폐를 구매해서 전자지갑으로 보내게 하는 등의 여러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죄 판결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대출로 속인 자들과의 카톡 대화 내용 같은 것들을 잘 보관하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간혹가다 이 대화 내용을 지웠다, 혹은 텔레그램으로 대화했는데 상대방이 다 지워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유리한 자료를 제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불리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화 내용을 잘 활용을 해서 예컨대 자기 주민등록증 등 주요한 개인정보를 모두 보냈다, 이미 기존 금융권으로부터는 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다, 굉장히 상대방이 전문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하더라, 그리고 이걸 하면서 내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본 게 없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속은 것을 알고 직접 경찰서에 신고하고 자진 출석해서 조사도 받았다, 이런 요소들을 모두 꼼꼼히 활용해야만 어렵게 미필적 고의를 깨고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작업대출인 줄 알고 속은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글들을 쉽게 볼 수 있고, 뉴스 기사를 한번 클릭해보자면 알았든 몰랐든 공범 99.2%가 빨간 줄, 그러니까 유죄 처벌을 받는다, 요즘 구속수사 받는 피해자 절반 이상이 현금수거책이다,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본인은 알지 못했다라고 항변하지만 처벌을 피하지 못한다. 이게 미필적 고의 때문입니다. 실제 무죄 판결 내용 중에서 좀 의미 있는 내용을 보자면, 분들 때문에 미필적 고의 의심이 든다. 그러니까 불리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몇 가지를 살펴보면, 전자금융 거래가 보편화된 지금 시대에 직접 현금을 인출한 다음에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금원을 전달하는 일 자체가 정상적인 거래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현금이 개입돼서 전달되는 상황에서는 수사기관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이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출금을 반복해서 거래 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 대출이 매우 비정상적이다. 그러니까 의심을 했어야 됐다. 이런 부분. 그리고 사기단이 이제 이렇게 지시를 하죠. 혹시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 현금 인출을 할 때 이유를 확인하는 전화가 온다.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확인 전화를 하는데, 이렇게 답하면 된다라고 미리 정해주고 이걸 그대로 따랐다 라는 것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비정상을 너무 쉽게 속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미필적 고의 인정을 해야 되는지 고민된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더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대출 과정에 있는 대화 내용들을 직접 판결문에 적시를 하면서 이런 대화 내용으로 봤을 때 속을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을 보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게 바탕이 된 상태에서 속은 걸 알게 되자 경찰서에 신고하고 출석해서 조사받았고 범죄 전력이 없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서 조사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무죄 판결 선고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일단 보이스피싱 현금 스코책으로 기소가 되면 무죄를 받는 것은 굉장히 고난도의 작업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잘 대응을 하셔야 좋습니다.